10분간 잘 쉬었습니까? 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우리가 경매 절차 쭉 얘기를 했는데요. 경매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입찰 시 준비사항, 뭐 들고 경매법정에 가면 되는가? 개인이 응찰할 때는 입찰 보증금, 입찰 최저가의 10%, 보통 뭐 수표를 한 장 끊어가죠. 딱 입찰 최저가의 10%. 그 입찰 보증금 수표 한 장 딱 끊어가지고 도장 들고 주민등록증 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입찰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 봉투 나중에 그 이제 투표할 때 그죠?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표 작성하고 입찰표 작성에 이제 도장 찍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입찰표하고 입찰 보증금 봉투를 대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투표함 같은 입찰함에 들고 와서 거기 앉아있는 집행관 사무실 직원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입찰 보증금 봉투에 종이 상단 부분을 찢어서 증표로 주고 고치게 꽉 찍어가지고 투표하듯이 투표한 그 차람에 넣는다. 그게 입찰 끝이에요. 입찰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입찰 서류 절차는 뭐 투표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이제 어떤 물건이 괜찮은 물건인가 그걸 잘 정해서 그렇죠? 입찰 대상 부동산을 잘 골라가지고 입찰 금액을 잘 정해서 남을 만큼 그리고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정해가지고 하는 그게 어려운 거지 입찰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경매 사이트로 가서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이거 하나 보죠. 오피스텔. 이게 보니까 사건 번호 2018 타경 5712호 오피스텔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재경매 이렇게 돼 있네. 이 재경매라는 거는 아까 입찰을 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입찰 최저가보다 높게 들어온 사람 없으면은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면은 다시 이제 입찰 최저가를 낮춰서 또 경매 붙이죠. 그거는 신경매고 재경매는 입찰이 낙찰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거 잘못 샀네 하면서 잔금을 안 내는 겁니다. 잔금을. 매각허가 결정이 났는데 대금 납부 기한 내 잔금을 안 내서 다시 경매에 붙이는 거죠. 이럴 때는 재경매라 그러고 그때는 입찰 최저가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경매죠. 이렇게 재경매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제 입찰 보증금을 입찰 최저가 10%에서 올립니다. 20%나 어떤 경우는 30%로. 왜냐하면 괜히 이거 안 할 건데 어설프게 들어와가지고 보증금 떼이고 또 법원의 경매 절차는 지연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를 뭔가 문제가 다들 뭐 있는지 모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라. 잘못하면 보증금 더 많이 떼인다. 그런 걸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경매 절차 진행을 신속히 진행하려고 하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재경매입니다. 재경매는 앞에 사람이 낙찰 받았다가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경우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나도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임차에는 인수해야 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 안고 사야 되는 그런 케이스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재경매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하여튼 이게 부곡동에 있는 위클라우드 4차 2층 202호. 보세요. 감정가는 1억 3,500인데 입찰 최저가는 1,812만 원이야. 이거 도대체 뭐 십몇 프로로 떨어졌죠. 이게 이제 뭔가 싸냐?
야, 이거 오피스텔 1812만 원 주고 사면 니들 전부 가가지고 원룸 살지 말고 요 가서 이거 하나 낙찰받아 살면 되겠네. 세상에. 그런데 그런 공짜는 없는 거죠. 요게 이제 2020년 4월 28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따끈따끈한 대사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말 그대로 1812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건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사건 지난 시간 했듯이 다 복습 삼아 경매 이 사이트 이거 보는 거 다시 재차 반복하면서 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산지방법원 경매 12개 사건이다. 부산지방법원은 동부지원하고 서울지원 빼고, 동부지원은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서부지원은 강서구, 사하구, 서산구, 북구. 그 빼고는 전부 이 부산지방법원 관할이다. 이게 지금 금정구니까 금정구는 부산지방법원 관할이다. 그리고 경매 12개. 경매 사건의 행정 절차를 이제 주관하는 거는 경매 계장들이 합니다. 이제 법원의 이제 되게 보면 법원 이제 6급, 7급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총괄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사법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사법보좌관. 이전에는 판사들이 했는데 경매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그래서 이제 집행법원이다 뭐 이러면서 판사들이 했는데, 이게 이제 판사들이 일 많고 하니까 이런 이제 집행사건, 판결하는 사건 아닌 집행사건의 경우에는 법원 직원들한테 일을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보호자가 뭐 법원들 사무관, 5급 사무관들이 이 경매사건을 이제 주관하고요. 실무는 그 밑에 6, 7급 경매 계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12개 사건이다. 이 사건 번호는 2018년에 경매 신청된 2018 타경 5712호 사건이고, 물건 번호, 물건이 뭐 또 한 개 더 있는가 보죠. 그래서 물건 번호 1이다. 지난 10번에도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는데,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기한 경매다.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채권에 기해서 판결 또는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해서 하는 경매다 해서 강제경매다. 강제경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성이 우리 이제 감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물건이 작고 지저분하고 채권 금액이 작고 그래서 이제 일하기 피곤하고 돈은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채권 금액이 작으니까 채무자가 빚을 갚아서 경매 절차가 중간에 취하될 수 있는, 그래서 일은 하고 스스로 떼일 수도 있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 강제경매 사건이다. 아까 말했던 재경매고 선순위 임차인이다. 요거는 주위에서 나중에 권리분석할 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용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세법상에 주택을 같이 취급합니다. 양도세, 일가 1주택 이런 규정 적용되고요. 경매 신청은 2018년 7월 6일. 지금 2020년인데 2018년 거예요. 그러니까 유찰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 중간에 뭐 연기도 되고 뭐 별의별 이제 사연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경매 신청일이 이렇게 되고, 법원에서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경매 신청되면 바로 경매 개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감정인한테는 평가 명령, 그리고 여기서는 한신감정사무소한테 평가 명령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집행관 사무실에다가는 현황조사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한신감정은 현장에 나가서 2018년 7월 28일, 여기 현장조사 완료일자입니다. 현장조사 완료일자를 가격의 기준 시점으로 해서 요 날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여기는 22일 차이가 났네요. 우리는 14일 내에 하도록 해서 이거 약간 타임 오버 됐습니다. 타임 오버 자꾸 되면 나중에 잘려요. 그럼 한 해 노사, 우리가 이제 연말에 법원의 감정인으로 선정돼 가지고 전산에 이제 쫙 들어가면 전산에 이제 명부가 들어가고, 법원은 그냥 전산으로 돌려가지고 임의로 돌려가지고 무차별 배정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인이 뭐 어떤 사건에 뭐 더 좋은 걸 받거나 할 그런 게 없고 확률적으로 그냥 돌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뭐 수수료 비싼 거 이런 거 받으려고 감정인들이 법원에 로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 방지를 위해서 그냥 컴퓨터로 무작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제 그 다음 해 감정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집행관 경매계장들 모여가지고 뭐 부실했던 뭐 그 감정인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그런 데서 여러 부실했던 거로 나오면은 그 다음 연도 감정인 등록할 때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맞춰야 되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신청자는 이제 개인 강은호고요. 강제경매가 그런 경우 많다 그랬죠. 채무자는 서종란, 소유자도 서종란. 감정가는 1억 3,500이었는데 지금 뭐 7월 8일 유찰됐는지 13.4% 해가지고 1,812만 원이 경매 최저가다. 언제냐? 4월 28일 한다. 관련 사건 아마 이거 이제 이 집행권은 강제 경매는 이제 집행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임의 경매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부부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판결에 기한 건데 이제 판결이 아니고 화해 공고 결정이라 해서 이제 판결에 준하는 절차의 권한으로 해서 경매 넣은 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요새 이제 부산 시내 같은 데는 재개발 재건축 정보가 제일 핫 이슈입니다. 가격에 새로운 어떤 호재로 작용할. 그래서 재개발 정보인데 뭐 온천 재개발 3구역 뭐 인근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부곡동 64-38번지 위클라우드 4차 2층 202호 오피스텔이고 면적은 이제 요거 48.88제곱미터인데 이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실 같은 수의실 이런 거 뺀 지하주차장 이런 게 이제 해당 코실 안에 있는 전용만 되게 한 15평. 그럼 이게 이제 공용 포함하면은 오피스텔은 이제 이게 전용률이 낮아요. 공용 포함하면 이게 뭐 한 20, 한 뭐 2평 뭐 이렇게 되겠죠. 대지권은 대지 전체 필지가 264.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80평 정도 되고, 개중에 얘가 11.89에서 3.6평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상업지역이라서 용적률이 높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작은 거죠. 대지 지분이 작은 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할 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뭐 이거는 보존 등기일이 2014년 3월이니까 새 오피스텔이에요. 이 정도면은 6년 된 거. 그러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은 관계가 큰 없고요. 자, 어지간 2014년 6년 된 거다. 상업지역이다. 금정구청 남측 인근에 있다. 도로는 12m 도로에 접했다. 뭐 이런 등등입니다. 2층이다. 층수가 좀 안 좋죠. 어디 있는가 한번 봅시다. 사진 한번 봐야죠. 이렇게 깨끗한 오피스텔입니다. 뭐 거의 원은 비슷한. 클라우드 여기 뭐 2층 뭐 이런 데는 층수는 안 좋아요. 2층이면은 평면도는 한 층에 이렇게 두 개씩 있네. 뭐 좀 모양이 삐딱삐딱합니다. 어디냐면 이거 금정구청이 있어요. 금정구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뭐 보건소하고 금정구청. 뭐 금정구청에 뭐 신출 공무원들은 있으면 되겠네. 뭐 교통이나 뭐 금정, 소방서, 음체구 뭐 여러 관공서들이 좀 있는 금정구에서는 관공서 타운입니다. 위치도 볼까요? 여기 이제 전철역이 중요하죠. 구서 전철역. 근데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장전 전철역 쪽이 좀 더 가깝나? 중간에네.
그리고 뭐 이쪽에 이제 뭐 학교들이 많아요. 동네에 오고 가톨릭 대학교. 이런 베이스로 볼 때는 뭐 임대 수요는 좀 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좀 괜찮네, 뭐 얼마쯤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1억 3,500엔인데 만약 22평이다 하면 평당 20평이다, 뭐 예를 들어 한 20평 정도다 이러면은 평당 한 700 좀 안 되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뭐 675만원, 680만원 뭐 적당해 보이네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가격 조사를 이제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현장 조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뭐 하여튼, 뭐, 그죠? 뭐 그러면 뭐 1억 3,500원 비싸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1억이면 싸지 않느냐. 평당 500이면. 그럼 싼 거 맞죠? 그런데 이거 1,812만원. 야, 이거 껌값 아니냐. 그런데 이제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권리 분석.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경매 보면은 처음에 1억 3,500, 그 다음에 이거 80%된 1억 800에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근데 그 다음에 64%, 8,640만원을 최저가로 하는 작년에 경매 붙여서 임효수는 사람이 낙찰 받았습니다. 68%로. 그런데 이 사람이 낙찰 대금을 안 낸 거죠. 잘못 들어왔네 라면서. 그래서 재경매 붙여서 그 다음에 8,640만원에 다시 붙였는데 또 안 들어와서 계속 유찰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어떤 이유냐 이게 이제 완전한 소유권, 그러니까 아무런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그런 거라면은 뭐 한 1억이든 뭐 9천만 원이든 뭐 이 사람 9,130만 원에 받았을 때 포기 안 하겠죠. 싸게 산 걸 텐데요. 근데 무슨 권리상의 하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소유권을 낙찰받는 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떤 권리의 부담, 대표적인 게 이제 전세를 안고 산다든가,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고 어떤 권리가 남은 채로 그 권리 부담 하에 있는 소유권을 사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게 잘못 입찰 본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그게 이제 권리 분석이다. 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은 맛배기로. 이게 지금 세입자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날 전입신고한 세입자 강훈호가 9천만원, 전세 9천만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임대차 계약서 2014년 10월 24일 전입신고하면서 9천만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같은 날짜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경매가 이 경매 넣은 사람도 바로 강훈호네요. 강훈호가 이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청구액으로 해서 경매 넣은 겁니다. 이 전세입자는 왜 경매를 넣었을까요? 기간 만료돼 가지고 보통 2년 하니까 2년 뒤 또 다시 재계약을 해서 4년 뒤, 뭐 여기서는 재계약하는 거 아니네요. 뭐 2년 뒤 해서 2년 뒤에 나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세 9천만 원에 보통 그럴 경우에는 당신이 세를 놓아가지고 좀 그렇게, 물론 이제 계약 만료 2년 만료됐을 땐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집주인은 돈이 없다 그러고 전세 9천만 원 내놨더니 들어온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계속 차일피일하다가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말이죠. 2017년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보증금 9천만 원 달라고 세입자가. 근데 법원에서 화해 공고 결정을 했다. 그래 언제까지 지급해라.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결국 그 약속에 따라서 또 결국 보증금 못 주니까 경매를 결국 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 전세권 설정했으면 이런 식의 절차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임차권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 또는 그 판결에 준하는 결정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전세권도 항상 경매를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물건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 전세권은 물건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단독주택 같으면은 2층 단독주택인데 1층 부분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러면은 물건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경매를 넣은 거고 세입자가 경매를 넣은 거고 이 세입자가 이제 경매 넣었는데 세입자는 그러면 이 경매 넣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 세입자가 이게 전입할 때 이 등기부는 말꼼했어요. 왜냐하면은 등기부를 보니까 저당은 2015년 1월 6일 백산 영농조합 2억 6천원 설정돼 있네. 이게 제일 먼저 설정된 저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안 내서 부산광역시 압류가 들어오고 뭐 또 시세 구세도 안 내가지고 또 압류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된 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차인을 뭐라 그러냐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다. 이 경매로 인해서 이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당권보다도 이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려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은 배당을 전부 다 받아야 돼. 자기 보증금 9천만 원을 다 받아갈 수 있어야 다 받으면은 소멸되는 게 맞죠. 그죠? 돈 다 받는데 뭐 임차권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자기가 경매에 넣는데. 근데 이게 돈을 다 못 받으면은 못 받은 만큼만은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고 그 돈이 소멸되지 않으면은 낙찰자가 그 임차권이 있는 거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전세 안고 사는 게 되고 그러니까 못 받은 전세 보증금만큼 낙찰자가 세주인이 그걸 안게 되고 세주인이 그 돈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임효순이 9,130만 원에 그냥 계속 돈 다 내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매 집행 비용이 만약 130만 원이라면은 집행 비용이 먼저 130만 원 배당되고 그 다음에 이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해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 저당권자보다. 그래서 강원호가 9천만 원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는 돈 줄 게 없으니까 받을 거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임차권자는 돈 다 받으니까 목적 달성으로 소멸하고 저당권자들은 어차피 경매에서 소멸합니다.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소멸하고 받을 거 없으면 그 자체로 소멸하고 그럼 채권 자체는 살아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매에서 이 부동산에서는 소멸한다 이거죠. 압류 다 소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원호는 9천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이 경매 붙인 목적 달성하고 집에 갔을 터인데 이 사람이 잔금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12만 원 싸다 해가지고 1812만 원에 이거 낙찰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 보면은 집행 비용이 얼마가 될까? 이거 유찰을 하면서 집행 비용이 자꾸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200만 원이다 치고 212만 원이다 칩시다. 그러면은 집행 비용 212만 원 먼저 공제되고 나머지 1600만 원. 이 1600만 원을 제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강원호한테 줍니다. 그러면 강원호는 9천만 원 중에 1600만 원은 배당으로 받았어요. 배당을 받는데
그럼 남는 돈이 얼마야? 1600만 원 배당받았으니까 7400만 원. 7400만 원 부분은 이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내가 이제 4월 28일에 입찰을 받다면은 1812만 원에 내가 이 600만 원? 7400만 원? 7400만 원 임차보증금을 안고 이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7400만 원 내줘야 돼. 7400만 원 내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결국 이 집을 이 오피스텔 얼마 주고 산 거다? 1812만 원 내 입찰할 때 돈 냈고 나중에 7400만 원 내고 그러면 통탈 이 집을 실제로는 1800에다 7400, 9212만 원 주고 사는 거죠. 9212만 원. 싼가요? 이게 20평짜리라고 하면 평당 500이다, 500 정도가 시세에 가깝다 치면은, 비싼 건 아닐 것 같은데. 비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게 나중에 7,400만 원 더 내니까 이게 9,212만 원 산다는데 이 말은 임효순이 입찰 금액이나 나의 실질적 부담 금액이나 사실상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냥 액면 9,130만 원 내고 그냥 이 강원은 다 돈 타가니까 인수하는 건 없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그냥 9,130만 원 그게 부담인데 여기서는 입찰할 때는 1,812만 원 냈는데 나중에 7,400만 원 부담해서 강원은 전세금 내준다고 9,200만 원 뭐. 걔나마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권리 분석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아무 금액이 들어오더라도 다 대개 부담은 9,200만 원 정도의 부담을 진다 이 말입니다. 9,100 9,2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작으면은 나중에 인수되는 금액이 크고 입찰 금액이 높으면은 인수되는 금액이 없고 하니까 결국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냐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 돈 내냐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런데 이렇게 입찰을 되는 동안 아무도 9,200만 원의 실부담이 되는데 이 부동산을 입찰하지 않았다. 최초 입찰 본 사람은 입찰 보증금을 포기를 했는지 여기 입찰 보증금이 20% 올라갔다는 소리가 없어요. 이게 이제 보증금이 떼있는지 어떻는지 이게 좀 의문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종래 입찰 최저가 할 때 입찰 보증금 8,640만 원 중에 10% 864만 원 입찰 보증금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조치 안 하고 잔대금 안 냈으면 864만 원 몰수당했어요. 그 몰수되면은 그게 누구한테 나중에 최종 낙찰할 때 강은호한테 배당되는 겁니다. 강은호한테 배당되면은 내가 인수되는 금액이 작아져요. 아까 내가 7,400만 원 인수한다 그랬는데 만약 864만 원이 몰수돼 있으면은 7,400만 원보다는 800만 원 더 적게 그러니까 6,800만 원 인수돼요. 그러면 나한테 나중에 이제 내가 좀 싸게 사는 거지. 9,200이 아니라 8,300 얼마, 8,350만 원 정도 그런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입찰이 여기 보증금이 몰수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유를 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보증금 몰수는 피했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우전 이렇게 유찰이 돼도 그 입찰 금액이 얼마냐는 실부담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 9,150에서 막 9,200 얼마 그 사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때 이 와중에 이 한 10번 가까이에도 입찰하지 않았다. 남들이 안 했을 때는 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약 15평, 10평, 뭐 분양평수 한 20평 기준으로 평당 500이 안 되는 가치인가? 뭔가 다른 하자가 있지 않은가? 근데 여기 보면 층수가 낮은 게 좀 많이 흠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배치표에 건물 배치도에 모양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게 어떤 좀 개별 요인들, 위치는 뭐 나쁘지 않은데 평면도에 이 모양 어찌 됐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래 이게 이제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 지금 뭐 68%, 70% 정도면 뭐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 포기했으면 남들도 포기할 상황이 되면 하염없이 유찰되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유찰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거 누구 되겠습니까? 사실은 임효순이 자기가 이거 가져가면 돼요. 자기가. 네? 자기가 입찰 뭐 1812만에 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뭡니까? 자기가 받을 배당 금액하고 입찰 대금하고 상계시켜 가지고 보증금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넣은 보증금은 자기가 배당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원호는 이거를 9,200만원, 집행비용 2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9,200만원에 사기 싫은 거죠. 근데 결국 아무도 이렇게 안 오면 자기가 사야겠죠. 사서 그냥 팔아야 됩니다. 그런 결국 세입자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세금 비율이 아주 높은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세입자가 그걸 그냥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이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전부 안게 됐을 경우에는 오피스텔 같은 거나 소규모 이렇게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하염없이 유찰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에 있어서 어떤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하염없는 유찰 사례로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